두 상담실이 있습니다. 두 상담사는 같은 센터 소속이고 둘 다 번듯한 자격을 갖추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마이클 램버트 연구팀은 바로 이 센터에서 내담자 1841명의 데이터를 2년 반 동안 추적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느 문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 내담자들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가장 뛰어난 상담사들의 내담자들은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가장 실력 없는 상담사들의 내담자들은 좋아지긴커녕 평균적으로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연구진은 유난히 뛰어난 상담사들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슈퍼 슈링크. 슈링크는 상담사를 부르는 미국식 속어인데 그 앞에 슈퍼가 붙은 거죠. 연구진이 대체 무엇이 슈퍼 슈링크를 만드는지 분석해보니 어떤 학파의 치료를 하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실력체를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상담사 중에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정신분석을 하는 상담사 중에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좋은 상담사를 고르는 법 그리고 나쁜 상담사를 피하는 법을 과학적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이 상담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상담 실력은 동료들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4명 중 1명이 대답해요. 상위 10%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을 평균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연구진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의 내담자 중 상담받고 오히려 나빠진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절반 가까운 상담사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0%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램버트에 따르면 성인 내담자 20명 중 한두 명은 상담을 받고 오히려 상태가 나빠집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그 비율이 더 높고요. 물론 나빠진 게 전부 상담사 탓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상담과 무관하게 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상담사들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어느 기관의 상담사들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기관에서는 내담자의 일부가 상담을 받고도 나빠집니다. 그러니 매 상담이 끝날 때마다 이 내담자가 나빠질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주세요. 상담사들은 총 550명의 내담자를 평가했습니다. 몇 명을 위험하다고 지목했을까요? 단 3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나빠진 내담자는 40명이 달했는데 말이죠. 그러니 내 앞에 앉아있는 상담사는 자신이 좋은 상담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상담사를 골라봅시다. 여기 2명의 상담사가 있어요. A는 경력 18년의 베테랑, B는 작년에 막 자격을 딴 새내기. 누구를 고르실 건가요? 심리학자 사이먼 골드버그 연구팀은 상담사 170명이 만나 내담자 6,600명의 데이터를 18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같은 상담사가 1년 차일 때, 5년 차일 때, 15년 차일 때 내담자들이 각각 얼마나 좋아졌는지 직접 비교할 수 있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력이 쌓인다고 내담자들이 더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상담사는 실력이 늘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실력이 줄어들기도 했죠. 이상하지 않나요? 의사도 요리사도 운동선수도 연차가 쌓이면 실력이 드는데 왜 상담사는 아닐까요? 실력이 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연습 그리고 피드백. 체스 기사는 두는 수마다 이겼는지 졌는지 즉시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자신의 경기 결과를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상담사는 내담자가 정말 좋아졌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성적표가 없습니다. 피드백 없는 20년은 20년의 성장이 아니라 1년의 경험을 20번 반복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경력과 학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좋은 상담사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럼 대체 뭘 봐야 할까요? 심리학에는 유서 깊은 논쟁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최고지. 아니야, 정신분석이 더 깊어. 요즘은 수용전염 치료야. 어떤 기법이 최고인지를 두고 학파들이 수십 년간 싸워왔죠. 그런데 연구자들이 전쟁터를 위성사진으로 내려다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스위스와 미국 공동연구진은 내담자 3만여 명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의 성패를 가장 꾸준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드러나요. 그건 어떤 기법을 썼는지가 아니라 바로 치료동맹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상담사와 나 사이의 관계의 질이었죠. 인지행동 치료든 정신분석이든 심지어 화상으로 하는 온라인 상담이든 상담사의 관계가 좋으면 결과가 좋았고 관계가 나쁘면 결과도 나빴습니다. 하지만 강박장애, 트라우마, 공황장애처럼 검증된 특정 치료가 잘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치료를 받든 그 효과를 떠받치는 바닥은 관계의 질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좋은 관계는 3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상담에서 뭘 이루려는 건지, 상담사와 내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둘째는 방법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지금 왜 이걸 하는지, 상담사가 제안하는 방법들이 내가 납득이 가는지. 셋째는 유대입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내 편이야. 이런 안전한 느낌이 있는지. 실제 연구에서는 이런 문항들로 관계를 측정해요. 나는 상담사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내가 다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합의했다. 상담사와 나는 서로를 존중한다. 이 문장들을 들으면서 지금 만나는 상담사를 떠올려 보세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이 관계는 상담 초반 1회기에서 5회기 사이에 측정해도 이미 최종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몇 달을 다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몇 번의 만남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이미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여기 2명의 상담사가 있습니다. A는 당신이 말하지 않은 속마음까지 쪽집게처럼 정확히 맞춥니다. B는 가끔 틀리지만 이상하게 그 방에만 가면 이해받는 기분이 들어요.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연구 결과 내담자의 속마음을 정확히 맞히는 능력은 상담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담자가 이해받았다고 느꼈는가였죠. 상담실 문을 나서며드는 오늘 이해받은 것 같다. 뭔가 겉도는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들은 그냥 기분이 아니라 상담의 미래를 예측하는 꽤 정확한 데이터라는 겁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좋은 상담은 때론 불편하기도 해요. 피하고 싶던 기업을 마주하게 하고 생각하기 싫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러니 확인해야 할 신호는 불편하지 않은가 보다는 불편하지만 안전한가입니다. 그리고 상담사를 아무리 바꿔도 똑같은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건 상담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에서 다뤄볼 만한 나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도망쳐야 할 위험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상담사가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상담사의 자기 이야기는 내담자를 돕기 위한 도구로 아주 가끔 쓰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50분 중 25분이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라면 당신의 돈을 내고 상담사의 말도무가 되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두 번째, 정답을 내려주는 상담사입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그 회사 그만두세요. 언뜻 시원해 보이지만 상담의 목표는 정답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답을 주는 상담사는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니까요. 세 번째, 목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상담의 목표가 뭘까요? 어느 정도 되면 상담을 마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얼버무리거나 기약 없이 회기만 드러난다면 아까 본 치료 동맹의 첫 번째 요소 목표 합의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상담실 밖에서의 관계를 제한합니다. 연애나 성적인 접근, 금전거래, 반복적인 사적 만남처럼 상담 관계 경계를 흐리는 제한은 매우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상담 윤리에서는 이걸 이중관계라고 부르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상담이 삐걱거릴 때 발을 뺍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유력한 신호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상담사를 찾을 때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두 장의 자격증이 있어요. 둘 다 상담심리사 1급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는 대학원을 나오고 수년간의 수련을 거쳐야 받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온라인 강의를 두고 단기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심리상담사라는 이름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민간 자격증만 수천 개죠. 같은 1급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도 아다르고 어다른 자격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자격으로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 2급, 임상심리사 1, 2급, 청소년 상담사 1, 2, 3급이 있고요. 민간학회 자격 중에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이런 이름들이 오랜 수련을 요구하는 자격으로 실무 현장에서도 널리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며칠씩 잠을 못 자거나 식습관이 무너졌거나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면 상담보다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먼저 혹은 상담과 함께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느끼셨겠지만 좋은 상담은 상담사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담자도 상담사에게 묻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특히 상담사에게 서운했던 일이나 불만을 꺼내려고 하면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상담사한테 불만을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상담사와 내담자가 목표를 두고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서먹해지는 순간, 이걸 관계 균열이라고 부르는데요. 내담자 1300명의 데이터를 합쳐 분석한 결과 균열이 생겼을 때 그걸 함께 솔직하게 다루고 회복한 경험은 좋은 상담 결과가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깊은 관계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관계보다 부딪히고 화해해본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선생님, 사실 지난 시간이 좀 서운했어요. 요즘 상담이 저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은 상담이 망가지는 순간이 아니라 상담이 진짜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담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어쩌면 가장 확실한 구별법입니다.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화제를 돌린다면 나쁜 신호.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주제에 대해 더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그 불편함 속으로 함께 들어온다면 좋은 상담사를 만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슈퍼 슈링크들, 최고의 상담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노르웨이 연구팀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상담사가 내담자를 가장 많이 낫게 할까?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상담사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신의 상담 실력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의심하되 인간으로서는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 이런 조합이 최고의 결과를 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치는 상담사는 그렇지 못했고요. 그래서 연구진은 논문 제목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자신을 사랑하되 상담사로서는 자신을 의심하라. 스스로를 의심하는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계속 확인합니다. 방향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궤도를 수정하죠. 상담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을 내담자와 함께 풀어가고, 필요하면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는 상담사는 결과가 좋았지만 문제를 회피하고 발을 빼는 상담사는 결과가 나빴습니다.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지난주보다 좀 어떠세요? 혹시 아쉬운 점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상담사를 만났다면 당신은 좋은 상담사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직접 써볼 수 있는 무료 워크북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담에 가기 전 자격을 확인하고 첫 5번의 상담이 끝날 때마다 이 상담사와 잘 맞는지,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는 없는지 스스로 기록해보는 관찰 일지입니다. 이곳에 계속 다닐지, 불만이나 요청을 꺼내볼지, 상담사를 바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받아가시고,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공유 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그 복도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던 왼쪽 문과 오른쪽 문. 그 문 너머의 차이를 만든 건 경력이나 학위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죠. 좋은 상담사는 정말 내 편일까요? 네,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고 모든 갈등에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내 잘못까지 대신 정당화해주는 사람은 좋은 상담사가 아닙니다. 좋은 상담사는 내 경험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담사의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 나의 가치와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나와 함께 정한 목표를 위해 일하고 상담이 잘 맞지 않거나 내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획을 바꿉니다. 자신이 도울 수 없는 문제라면 붙잡아두는 대신 더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게 불만을 꺼냈을 때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좋은 상담사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대신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듣기 아픈 질문을 하고 내가 피하고 있던 문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도 무시당하거나 조종당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존중받고 안전하다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복도에 서봤던 사람입니다. 좋았던 방도 그렇지 않았던 방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한때는 상담사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상담사를 고르는 법, 위험한 상담사를 피하는 법 같은 콘텐츠는 부족한 것 같아서 두 역할을 모두 경험해본 입장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상담실 안에서 진짜 내 편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